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저희 감정평가 실무를 맡고 있는 하동수 평가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제가 좀 급하게 예전 거를 좀 이렇게 개량을 해서 했는데요. 제가 설명할 때는 요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 제 연락처는요 이렇게 됩니다. 010-8791-7469 제 연락처는 이렇게 되고요. 뭐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그냥 뭐 했던 것들 좀 써놨어요. 써놨고 이제 저는 제1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서 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일단 어제 1차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1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실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감칙이 뭔지도 알 것이고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그 관계법규에 이제 뭐 국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관련 법들을 보면서 실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잔상이라도 좀 아실 텐데, 아예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실무가 도대체 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편의상 그 책자 드린 걸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감정평가의 그 실무의 출제 영역은요, 크게 이제 4문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4문제. 총 4문제로가 나옵니다.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4문제로 이제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냥 편하게 대분류로 일반 평가하고 뭐 공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 일반 평가 부분하고 공적 평가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 가지고 골고루 섞여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저기 3페이지 보시면 최근 7개년 감정평가 실무 출제 경향을 한번 보세요. 그럼 2014년 제25회부터 작년까지죠. 2020년 제31회 시험까지 쭉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은 그거고 이제 뭐 일반, 공적, 뭐 보상 그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식의 스타일로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딱 4문제 나오네요. 4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평가와 공적 평가로 나누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 넘겨주시면 출제 문항수는 그래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일반 평가와 공적 평가가 골고루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해는 뭐 1번급을 제일로 중요한 뭐 1번, 2번급을 이걸로 줄 수도 있고 뭐 이걸로 줄 수도 있고요. 이게 경향을 오늘의 이번 시험에 이게 예를 들면 올해겠죠, 올해 이제 시험을 볼 텐데 1번에 일반 평가를 낼지 공적 평가를 낼지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겠죠. 매해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 법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실무하고 감정평가 이론하고 감정평가 보상법규 이렇게 3과목으로 나누죠. 근데 이제 실무가 1교시에 시험을 보고요. 1교시 보고 그래서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실무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실무인데도 불구하고 1교시만 끝나고 밥을 먹고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웃으실 수 있으시지만 실제입니다. 실제로. 도대체 나는 1년 동안 실무를 뭐 하루에 아침마다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1교시 시험 보고 그냥 가는 경우 많습니다. 왜요? 그게 안 되면 끝나니까요. 또 1교시에 시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실무의 중요성을 보시면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시고 감정평가 보상법규를 공부하십니다. 그죠? 법규는 어디냐? 여기에요. 법규는 이쪽으로 보면 돼요. 개별법으로 볼 때. 이론은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더
명확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실무는 이론하고 법규가 전부 다 합쳐져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법리적인 그런 걸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 실예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담보평가를 갖다가 의뢰를 했어요. 담보평가를. 그죠? 담보평가를 의뢰했는데 뭐 토지를 의뢰했습니다. 그럼 토지를 평가하는데 평가 방법은 뭐고? 또 이 토지는 어떠한 법적 규제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게 다 평가 이론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나 뭐 아니면 1차에서 배웠던, 여러분 1차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업에 공부할 때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현업에 나와서 보시면, 부동산 이 관계법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1차 때. 예. 진짜 하기 싫은 공부죠. 막 건축법 막 그거 막 요만큼 되는데, 그거 뭐 한 두세 문제 맞추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업에 나오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 부동산 관계법규가. 국계법이라든지 건축법, 각종. 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어차피 붙고 나서 책 찾으면 되니까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 얘기가 결국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이론과 법규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얽혀가지고 결국 실무로 체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실무가. 그러니까 합격을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요 세 과목이요. 이제 싹 연결고리가 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게 되는 순간 합격을 해요. 이게 절대로 따로따로 놀아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공부를 할 때, 아, 내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 실무에 관련된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있고, 보상법규를 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뭐 어떤 행정법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이 잡힌 것 같다. 그런 게 보일 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합격 못 합니다, 절대. 이 세 과목이 따로 놀면 합격 못 합니다. 예,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론 60점 맞았어. 뭐 법규 뭐 50점 맞았어. 실무 38점 꽈락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여기서 이제 점수들이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의 중요성이 결국 그거고요. 결론은 감정평가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걸 수험생한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수험 목적 적합하게 답안지에 핵심적인 사항들만 이용해가지고 감정평가의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이 실무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우리 복귀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또 실무 답안에 작성하는 그 목차라든지 그걸 표현해줘야 될 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수능에는 수포자가 있어도 대학을 가지만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그 밑줄 친 데입니다.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실무를 포기하셔서는 절대로 평가사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 최근 7개년 출제 경향 그걸 한번 그냥 쭉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죠, 지금. 아, 뭐 이런 것도 하는구나. 뭐 이런 게 기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실무, 이론, 법규. 저희 시험에는 범위는 있죠. 근데 그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딱 네 문제예요, 네 문제.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 뭐 그분이 오시면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맞추겠지만, 이건 객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단답형 주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논리를 다 보는 서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얄팍한 지식으로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자,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같은 과목은 결론은 금액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보평가를 하면 결국 이게 1억이다. 1억이다. 그럼 1억이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럼 중간에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단순히 가치 산정하여 금액의 값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험생들이 여기에 매몰이 많이 되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해요. 숫자에. 이거 수학시험이 아니에요. 1억이다? 1억이면 맞고 9,500만 원이면 틀립니까?
그럼 1억 200이면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자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답은. 그렇죠? 객관식처럼 저희는 답안 상공에서 공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술형 답인데 어떻게 그걸 공표해요? 공표하지 않아요. 그냥 강사들이 자신의 어떤 예시 답안을 올려서 답안의 방향이 이런 걸 겁니다 라고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확한 답은 몰라요. 몰라요. 그나마 실무는 숫자로라도 좀 이렇게 표현화가 되죠. 감정평가 2로는요. 몰라요, 솔직히. 평가사님이 이따 이론 평가사님 얘기하시겠지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논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수험생들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려는 이 판단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거에 빠질 수가 있냐면 기본 공부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그 기본서에 나온 답안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시점 수정치도 틀리면 안 되고 뭣도 틀리면 안 되고 그죠?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자꾸 문제를 외우게 되고 사고의 그 융통성이 없어져요. 아, 틀려도 괜찮아요. 시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숫자 좀 틀리면 어때요? 내가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이 뭐고 기준 시점이 뭐고 평가 방법을 뭐를 적용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출제자가 냈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야지, 접근을 해야지. 그걸 보여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되면 숫자는 어느 정도 근사치 맞출 수 있어요. 설령 숫자가 좀 틀리더라도 점수 다 줍니다. 오히려 숫자에 얽매이다 보면 당황해요. 왜? 실제 시험은요. 처음 보는 유형. 자, 어제 1차 시험 제가 그 설명을 들었더니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려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쉬웠다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볼 때 쉬웠다는 분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어려워가지고 올해 어려울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셨어. 진짜 보수적으로. 그리고 자기 눈에 유형들이 많이 익힌 것들이 나오시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경향도 바뀐 것 같고 문장도 새로운 것 같고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죠? 실무가 그래요. 기출시험장 들어가죠? 어려워요. 출제자가 자료만 살짝 배치만 바꾸고 문구만 살짝 바꿔도 새로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단단한 기본 이론과 평가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자기의 논리대로 해가지고 설령 모범 답안이 그걸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논리로 해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합격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그 외의 반대분들은 다 거기서 10분, 20분, 30분 버리다가 결국 다 못 풀고 꽈락 나요. 그게 실무예요. 그래서 꽈락률이 70%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꽈락률이 70%가. 허둥지둥하거든요. 근데 모든 조건은 다 모든 수험생이 공평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이나 이제 뭐 스터디 때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멘탈 훈련을 제가 시켜 드릴게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시험장에서는 기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낸 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능 때 공부하는 수학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얘기가 결론 4페이지에 결론적으로 감정평가 실무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이론적 근거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서술을 하거나 이를 문제에서 녹여내어 자료 안에서 판단하려고 출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 근거를 보는 거예요. 판단 근거를. 이 판단 근거를 그러면 처음 기본 공부를 할 때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정형화에 대한 거기에 그냥 접목만 계속 시키는 연습만 기계적으로 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좀만 틀죠.
여러분 생소하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내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게 아닌데? 당황합니다. 근데 충분히 기본적인 것과 어떤 그게 연습이 되시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 반복론 보시면 그래서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가 제가 볼 때 실무에서요, 여러분 제가 그 일반 평가를 제가 아마 18회 정도 잡고 뭐 공적 평가를 16회인가? 16회인가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강의 수가 좀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제가 일반 평가나 공적 평가를 이제 기본 강의를 할 때 그냥 저는 기본 강의만 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에 관련된 모든 논점을 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바로 문제를 갖다가 풀어드려요.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 강의만 그냥 여러분 한 2달 정도 쭉 듣다가 뭔지 알겠어 하다가 문제를 풀면 여러분 답안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가를 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거를 기본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를 바로 목차화시켜서 여러분이 실제 답안에 쓰는 방법을 바로 연습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래야 이 한 바퀴가 다 끝나야 어느 정도 몇 주입니까? 18, 16이면 34번이잖아요. 34번이죠? 일주일에 2번이니까 17번, 4, 46. 4개월이네요. 예, 대략 4개월, 4개월에서 5개월 되겠네요. 4개월에서 5개월 되면 제가 단언컨대 다른 학원에서 기본 강의 4개월, 5개월 듣고 나서 쓰지도 못할 거 여기 와서 제 수업 들으시면 아마 4, 5개월 만에 어느 정도 50~60%는 답안에 쓰실 수 있습니다. 답안에. 그리고 기본 강의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 강의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학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상술은 존재합니다. 상술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수업의 시수라든지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이제 종합반으로 묶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뭐 학원을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법규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여러분은 성인이잖아요. 중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이야. 엄마가 가서 카드 주면 긋고 공부해. 그럼 뭐 10시까지 공부하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인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자기 주도로 공부하셔야죠. 그죠? 자기 주도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어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지, 어떤 강사든지. 물론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학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저 앞에 서울법학원도 있고요. 뭐 어차피 아시니까. 그리고 하우패스라는 학원도 있고요. 뭐 프로그램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나름 열심히 머리를 써서 잘 프로그램을 만드셨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느끼는 게 그거 있어요. 뭐냐면 학원이 이 친구들을 못 떠나게 잡아놔 버리더라고요. 프로그램으로. 잡아놓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니네들도 그런 프로그램 쓰면 되잖아. 제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시든 자기 주도하에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학원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이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인이에요. 2차 시험은 그게 안 돼요. 1차는 하라는 데만 해도 붙어요, 솔직히. 2차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로. 그게 안 됩니다.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이론의 반복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실무가 제일로 중요해요, 기본. 기본이 된다는 것은요. 자, 제가 저거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기본 하는데 기본을 도대체 뭐냐? 예. 실무 문제를 딱 들이닥쳤을 때 이건 무슨 문제지? 하고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목차가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업권 보상평가를 한다. 그 어업권에 관련된 목차가 나와버려야 돼요. 평년 수익액을 구하고 어업경비를 어떤 거고 뭐고 해서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뭐 상가감수 배우고 모든 공식 다 외우셨잖아. 그죠? 그렇게 실무도 기본적인 게 뭐냐면 모든 공식, 상식
그게 적용되는 평가 이론. 그게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쭉 나와야 그게 기본 이론이 다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한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게 될 때까지. 모든 단원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이제 거기에 접목이 되는 겁니다. 아, 기본 목차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서의 부담감 떨쳐버리기입니다. 계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산기를 치실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를 치실 건데, 처음에는 이제 계산기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계산기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아마 그 계산기 특강 동영상 강의가 있을 거예요. 뭐 이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올린 것도 좀 제가 봤는데, 하긴 요즘 유튜브에도 있던데요. 뭐 유튜브에도. 예, 유튜브에도. 예. 그래서 계산기하고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실무는 수학이 아닙니다. 실무는 수학이 아니에요. 예, 수학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문제 분석을 통한 패턴화. 이 패턴화라는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아, 이 문제는 목차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봐야 되고, 그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통한 패턴화를 시킨다는 거지, 문제를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정형화된 패턴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시라는 거지, 절대 문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일로 멍청한 방법이 각 학원에 존재하는 스터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풀어보고 이건 좋은 문제 하고 싹 모아놨다가 맨날 외워요, 그거를.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면 그렇게 나오간대요? 안 나와요. 외우는 게 제일로 바보입니다. 예, 외우는 게 아닙니다. 논점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논점만 파악하고 한번 풀고 버리면 돼요, 그냥. 자, 문제를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목차를 암기하는 겁니다. 기본 이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 연습, 시간 배분, 그리고 실무 서브. 이론 선생님이나 이제 법규 선생님도 이제 얘기하셨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서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요약집, 여러분만의 요약집, 여러분만이 요약집을 만들기 힘드시면 기존에 존재하는 서브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2차 시험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양이 여러분이 서브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만드는 시기는 처음 공부하는데 무슨 서브를 만듭니까? 그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줄기가 좀 나오고 하면 서브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처음에는 만들지 마세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좀 개량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서 서브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이론 법규가 중요하죠. 물론 실무도 서브가 존재합니다. 자, 커리큘럼 학습 방법론은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본 강의부터 듣는다는 전제하에 입문 강의라고 해서 이제 입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는데 이제 별도의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예 저기 감정평가 실무 즉 부동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1차 경험이 있거나 부동산의 지식, 여기 혹시 용도 지역도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용도 지역. 그쵸? 보세요. 용도 지역도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입문 강의 이제 뭐 간단하게 1시간짜리인데, 아,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들어와서 들으셔도 되는데, 아마 처음 이제 감정평가 실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아, 이래서 1차를 하는 거구나. 1차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1차가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구나. 예,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1차가 그렇다고 안 하면 아예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 2차 시험이.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경제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최유 이용 분석을 하고요. 부동산 관계법규를 모르는데 어떻게 토지의 공법상 규제들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일반 평가 부분이 들어가고요. 일반 평가 부분은 저기
제가 이제 그 ST 평가 실무라고 해서 좀 개정판을 냈는데요. 이제 그 책을 가지고 하나는 이제 기본서고요. 하나는 이제 문제편인데 그 기본서를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바로 문제집을 피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바로 연습을 합니다. 답안에다가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리겠죠. 4개월, 5개월. 그럼 다른 기본 강의에 비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근데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요. 타학원을 제가 지금 타학원 커리큘럼을 못 봤는데 타학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방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뭐 한 뭐 6번, 7번 잡아놓고 또 끝나고 또 뭐 문제풀이라고 또 이렇게 넣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계속 똑같은 걸 살짝 펀치 툭 달리고 좀 이따 잊어버렸지? 다시 한번 할까? 또 하고. 예, 저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쭉 가면서 거기에 문제 풀이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믿으셔도 됩니다. 예, 기본 강의는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제가 그 현업 경험도 많고 특히 이제 공적 평가 부분은 제가 1년에 한 6, 70여 건을 수용 재결부터 협의 보상까지 다 하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 극히 예외적인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때도 실예를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교과서에 써있는 그냥 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예를 들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기본 강의 공적 평가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답안 작성은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GS 뭐 0기, 1기, 2기, 3기, 4기 이제 이거는 실전에 와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뭐 추후에 뭐 말씀을 드린 아까 법규 선생님이 살짝 말씀드렸죠. 뭐 연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연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기간이 자꾸 이게 바뀌다 보니까 연기 플러스 뭐 1기겠죠. 가장 기본 기초적인 거 한 12주차 해가지고 맞춰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때는 12번 오셔가지고 혹시 여기 답안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네, 딱 이거 주고요. 여기다가 실무, 이론, 법규 싹 풀으란 얘기예요. 풀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내면 팀장님들이 뭐 실무 몇 점, 이론 몇 점, 법규 몇 점, 실전처럼 이렇게 하는 게 GS, 그룹 스터디, 0기, 1기, 2기, 3기, 4기, 그리고 시험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단계별로.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 기본적인 걸 낼 거겠죠? 0기, 1기가. 그죠? 2기는 이제 조금 심화된 거. 그리고 3기는 막 브리타 같은 것들. 물론 계속 보충 서로 이게 반영을 하면서 냅니다. 뭐 4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때가 곤욕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가 진짜 힘들거든요. 힘든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와서 쓸 게 없어. 못 쓴다는 거예요. 암기가 덜 됐다거나 못 푼다던가. 그러면 꼭 스터디 전날 저녁 때 되면 막 한숨만 나와요. 내일 과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이거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걸고 하는 거 인생. 절실함이 강하신 분들은 빨리 붙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나를 쳐다보는 식구가 많다. 이런 것들. 논문을 머금고 철저하게 좀 자기 반성을 많이 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최대한 빨리 붙어서 나가는 게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에 대한 효도고 자식에 대한 도리고 가족에 대한 도리예요. 진짜로.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둘을 낳고 다른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해서 그걸 압니다. 저 때는 12월의 영광이었어요. 12월의 영광. 12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한 몇 년 동안 발표 날만 되면 집사람 울죠. 애 울죠. 울어요. 막 떨어지니까.
저도 죽겠는데 난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다 때가 있다. 젊었을 때 한다. 예, 그러니까 더 절실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 절실한 마음 꼭 간직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붙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요. 아직까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카페 보시면 그 평가사 한물 갔다, 돈도 못 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저도 현업에 있고 뒤에 우리 현업에 계신 평가사님들 계시잖아요.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빨리 붙으셔가지고 결혼도 잘 하시고, 여러분 집도 살 수 있어요. 집도 살 수 있어요. 요즘 서울 집값 그러는데 아무튼 희망이 있으니까요. 타 직렬 시험에 비해서 이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자기 업으로 삶에 있어서 물론 좀 그 경제적인 게 상대적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하실 거 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GS 뭐 2기, 3기, 4기 이런 식의 그게 있고요. 지금 뭐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든 다른 데서 수업을 들으시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흐름대로 흘러가 보면 아, 이때 이게 이거구나 다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얘기를 뭐 드려도 꼭 필요한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저기 그 이론 팀장님께서 이제 그 이론 강의 설명하시고 혹시나 이제 그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 평가사들 저 뒤에 있을 테니까요. 일단 다 끝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서먹하시면 제가 아까 연락처 남겨드렸죠?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시든 뭐 카톡을 보내시든 메일은 보내지 마세요. 저 잘 안 봐요. 메일을 잘 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